슬로바키아 버스 회사에서 일하는 카트리나는 동료들과 태어나 처음으로 외국 여행을 떠나고 싶었어요. 미국은 비싸 포기하고 고민하던 차의 비차가 한국은 어때? 라며 자료를 보여줬죠. 한국? 등산복 입은 사람들 나라? 라며 비웃었지만 호기심에 비행기에 올랐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깨끗한 시설과 친절한 직원들이 반겼어요. 영어 택시도 있네. 며 놀란 마음에 카카오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했죠. 호텔에 짐을 풀고 다음날 현대적인 서울버스에 올라탔어요. 창밖을 보며 감탄하던 중 비차가 갑자기 내 핸드폰 어디 갔어? 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옆에 있던 한국인을 보고 너 가져갔지? 내놔. 라며 소리쳤죠. 한국인은 당황하며 뭐예요? 라고 했고 일행은 숨죽이며 지켜봤어요. 그때 기사가 침착하게 다가와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라며 비차의 폰을 건넸어요. 알고 보니 바닥에 떨어진 걸 기사가 주운 거였고 한국인은 무고했어요. 카트리나는 얼굴이 화끈거리며 미안해요 딸을 치료하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한국까지 온 영국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런던 외곽의 사우스워크라는 동네에서 평생을 살아온 여성이었어요. 난생 처음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그녀는 끝없이 이어진 거대한 터미널과 반짝이는 유리, 벽 사람들로 북적이는 입국장에 완전히 압도당했어요. 낡은 회색 여행 가방을 손에 끌며 천천히 걸음을 옮기는데 멀리서 누군가 손을 흔드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엘리자베스라는 이름이 또렷이 적힌 환영 팻말을 든 사람들이었죠. 밝은 얼굴로 그녀를 반기는 그들을 보며 한 걸음씩 다가가던 그녀는 문득 한 남자의 얼굴이 이상하리만치 낯익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까이 가자 그의 피곤한 미소와 깊은 눈빛이 기억 속 어딘가를 건드렸어요. 당신이 왜 여기 있는 거죠? 그녀가 놀라 입을 떼자마자 머릿속이 혼란으로 가득 찼어요. 이 남자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사우스워크에 사는 엘리자베스라고 합니다. 한국 여러분께 제 사연을 꼭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쓰게 됐어요. 저는 19살에 낳은 딸 소피를 홀로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젊은 나이에 사랑에 눈이 멀어 혼전 임신을 하게 됐고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급하게 결혼했지만 그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어요. 남편은 결혼 후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술만 마시면 저를 때렸고 욕설과 폭력은 매일 밤 반복됐어요. 어느 날은 소피가 잠든 방 앞에서 그의 주먹에 맞아 코피를 흘리며 쓰러졌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또 다른 날은 그가 술병을 집어던져 벽에 구멍이 났고 저는 소피를 안고 방구석에서 떨며 밤을 지새웠죠. 더는 버틸 수 없어 새벽에 소피를 업고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부모님 집으로 도망쳐 이혼을 요구했고 몇 달간 변호사와 법원에 드나들며 싸움 끝에 겨우 자유를 얻었어요. 이혼 후엔 남편이 생계를 책임졌던 터라 모든 게 제 몫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 온갖 일을 찾아다녔어요. 식당에서 접시를 닦고 공장에서 물건을 포장하고 주말이면 시장에서 채소와 과일을 팔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부모님께 소피를 맡기고 새벽 5시에 집을 나가 밤 11시에 돌아오는 날이 다반사였어요.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휘었지만 소피의 웃는 얼굴을 보면 그 모든 고통이 녹아내렸어요.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할 때면 손님들이 젊은 여자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냐고 묻곤 했죠. 저는 웃으며 딸을 위해서요라고 대답했어요. 부모님은 저를 보며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늘 걱정하셨지만 제겐 선택지가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양육비라도 받아내라고 했지만 저는 그 인간 말종에게 단 한 푼도 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를 소피의 아버지로 인정하는 순간 제 자존심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다시는 그와 마주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너무 강해서 법적 싸움도 포기했어요. 소피가 없는 공간에서 그의 이름을 떠올리는 것조차 끔찍했어요. 이혼 후 몇 년간은 그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려 애썼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잠에서 깼고 소피가 엄마 괜찮아? 라고 묻는 소리에 겨우 정신을 차리곤 했죠. 그를 완전히 지우고 싶었어요. 소피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저는 일을 더 늘렸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저녁이면 사무실 건물 청소를 다녔어요. 사우스워크의 좁은 골목을 지나 집으로 돌아올 때면 늘 불안했어요. 부모님은 너무 위험하다며 눈물 지으셨죠. 사우스워크는 런던에서도 치안이 나쁜 동네로 악명 높았어요. 어두운 골목엔 취객과 노숙자들이 어슬렁거렸고 밤늦게 혼자 다니면 위협적인 시선을 피할 수 없었죠. 한 번은 청소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술 취한 남자가 저를 따라오며 이상한 소리를 지른 적이 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경찰을 부를 여유도 없이 뛰어서 집에 도착했죠.
또 다른 날은 골목에서 싸움이 붙어 유리병이 깨지는 소리에 놀라 숨을 죽인 채 집까지 걸어갔어요. 그래도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식당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문을 잠갔다가 퇴근하려는데 한 남자가 가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동양인 남자가 비틀거리며 다가와 유리창 너머 피자를 뚫어져라 쳐다보더군요. 처음엔 약에 취한 불황자인가 싶어 문을 잠갔다가 돌아서려 했어요. 하지만 다시 보니 옷은 깨끗했고 냄새도 나지 않았어요. 다만 얼굴이 창백하고 눈밑이 거뭇거뭇했죠. 걱정이 돼 괜찮아요? 라고 묻자 그는 고개를 흔들며 힘겹게 입을 뗐습니다. 며칠째 굶었어요. 먹을 게 필요해요. 목소리가 너무 약해서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라고 물으니 그는 영국 여행 중 도둑에게 지갑과 휴대폰을 모두 잃었다고 털어놨어요. 대사관에 연락하려고 폰을 빌려달라 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의 절박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는 사우스워크의 뒷골목에서 헤매다 여기까지 왔다고 했어요. 거의 쓰러질 듯한 그에게 남은 피자 몇 조각과 제 오래된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그는 정말 감사합니다라며 눈물을 흘리더니 피자를 허겁지겁 먹었어요. 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한 뒤 친구가 곧 온대요라며 연신 고개를 숙였죠. 살해하고 싶어요. 연락처라도 주세요라고 했지만 저는 괜찮아요라며 손을 내저었어요. 그는 그럼 이름이라도 알려주세요라고 애원했고 저는 엘리자베스라고만 말한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그의 눈물이 계속 떠올랐어요. 문을 잠그고 침대에 누웠을 때도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그날 이후 가난한 이웃이나 배고픈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 남자가 생각나 피자를 나눠주곤 했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미혼모가 돈이 없어 배고프다고 하소연하면 저는 주저없이 피자를 건네며 힘내세요라고 위로했어요. 동네 아이들이 배고프다며 가게 앞을 서성일 때면 남은 빵과 음료를 쥐어보냈죠. 그때마다 그 남자와의 만남이 제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었어요. 세월이 흘러 소피는 어느새 성인이 됐습니다. 저는 소피가 저처럼 고난을 겪지 않길 바랐고 아빠 없는 아이라는 말을 듣지 않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연애나 노출 심한 옷차림, 진한 화장에 엄격했죠.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친구들 사이에서 모범생으로 통했지만 소피는 자기 주장이 강했어요. 제가 대학 가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라고 다그칠 때마다 소피는 엄마가 왜 이래? 라며 점점 거리를 뒀어요. 어느 날은 소피가 짧은 치마를 입고 나가려 하자 저는 화를 내며 그런 옷은 안 돼. 라고 소리쳤어요. 소피는 문을 쾅 닫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또 다른 날은 친구들과 파티에 간다고 했을 때 저는 늦게 다니지 마. 라며 잔소리를 늘어놨어요. 소피는 엄마는 날 이해 못해. 라며 눈물을 보였죠. 제 통제가 심해질수록 반항이 커졌고 결국 우리 사이는 멀어졌습니다. 소피가 엄마가 날 너무 가둬놔. 라고 소리친 날 저는 가슴이 아파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소피가 보란듯이 폭력적인 남자를 만났습니다. 문신이 가득한 젊은 남자였는데 동네에선 갱단 출신이라는 소문이 돌았죠. 어떻게 이런 놈과 사귀어? 라며 울며 다그쳤지만 소피는 내 삶은 내가 알아서 해. 라며 성인이 되자마자 그와 동거하겠다며 짐을 싸서 나갔어요. 제발 헤어져. 라고 애원했지만 소피는 제 전화를 차단했어요. 몇 달간 소식이 끊겼던 어느 날 병원에서 소피를 다시 봤습니다. 온몸에 멍이 들고 얼굴은 붕대에 감겨 있었어요. 그 처참한 모습을 보고 저는 주저앉아 오열했죠. 의사는 그 남자가 술에 취해 폭행했어요라고 했어요. 다시는 얼굴을 못 들게 하겠다던 그 쓰레기가 칼로 소피의 얼굴을 망가뜨린 거였습니다. 소피는 몇 차례 수술을 받았고 몸은 회복됐지만 얼굴의 흉터는 지워지지 않았어요. 깊은 칼자국이 남아 밤마다 거울을 보며 흐느끼는 딸을 보며 제 가슴도 찢어졌습니다. 소피가 엄마 나 너무 힘들어라고 속삭일 때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흉터 제거 수술을 알아봤지만 영국 의료비는 터무니없이 비쌌어요. 정부의 범죄 피해자 보상금은 턱없이 부족했고 저소득층이라 NHS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흉터 전문 병원들은 모두 거부했어요. 한국처럼 의료보험을 의사가 거절할 수 없는 시스템과 달리 영국에선 의사들이 돈 되는 환자를 선호했죠. NHS 환자는 수익이 적어 외면받았어요. 의료보험 없이 수술하려면 수백만 원을 내야 했지만 제겐 그럴 돈이 없었어요. 절박한 심정으로 페이스북에 사연을 올렸습니다. 제 삶과 소피의 고통을 적고 NHS라도 받아주세요라고 애원했죠. 그러자 한 남자가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제 병원에서 치료해줄게요. 기뻤지만 그 병원이 한국이라는 말에 사기 아닌가 의심했어요. 비행기표와 수술비를 지원할게요.
한국까지 와주실 수 있나요? 너무 터무니없어 무시했지만 소피가 수면제를 수십 알 먹고 자살을 시도한 날 모든 게 달라졌어요. 병원에 실려간 소피의 유서엔 내 얼굴 때문에 살기 싫어요라는 글이 적혀 있었죠. 다행히 살아났지만 말이 없어진 소피를 보며 흉터를 없애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소피가 병실에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니 더는 미룰 수 없었죠. 다시 그 남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늦지 않았다면 병원이 어딘지 알려주세요. 그는 서울의 한 병원이라며 비행기 예약 확인서를 보내왔어요. 의심이 풀리며 희망이 생겼죠. 한국과 영국은 무비자 국가라 준비는 금방 끝났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소피에게 이제 괜찮아질 거야라고 다독였어요. 소피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가에 맺힌 눈물이 제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우리 모녀는 거대한 규모에 놀랐어요. 끝없는 복도와 깔끔한 시설, 친절한 안내원이 낯설었죠. 입국장을 나오자 엘리자베스 팻말을 든 사람들이 환영 인사를 건넸어요. 다가가던 중 한 남자의 얼굴이 낯익어 보였어요. 소피가 배고프다고 중얼거리자 번뜩 떠올랐습니다. 그는 사우스워크에서 피자를 나눠줬던 그 동양인 남자였어요. 당신이 왜 여기 있어요? 제가 놀라 묻자 그는 웃으며 제가 메시지를 보냈어요라고 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성형외과 전문의였어요. 과거 병원 이직 전 영국 친구를 만나러 여행 왔다가 도둑을 만나 모든 걸 잃었죠. 사우스워크의 위험한 골목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우연히 제 가게 앞에 도착했던 겁니다. 절박한 순간 저를 만나 피자와 폰을 빌려 도움을 받은 뒤 다음날 갚으려 했지만 제가 떠난 후였어요. 한국으로 돌아간 그는 엘리자베스를 계속 기억하며 페이스북에서 찾았어요. 영국에서 흔한 이름이라 쉽지 않았지만 제 글을 보고 연락한 거였습니다. 그는 그때의 은혜를 잊을 수 없었다고 했어요. 그와 나눴던 짧은 대화가 그의 마음에 깊이 남았던 거죠. 그는 가족인 의료통역사, 산부인과 의사 동생, 성형외과 전문의 매제와 함께 나왔어요. 소피는 다음날 수술을 받았고 흉터는 많이 옅어졌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화장으로 가리면 눈에 띄지 않을 정도였죠. 수술 후 병실에서 소피가 엄마 나 이제 괜찮아질까? 라고 묻자 저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피는 트라우마를 극복하며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공부도 다시 시작했고 뷰티 유튜브를 취미로 삼아 화장법을 공유하며 웃음을 되찾았어요. 작은 선희가 딸의 인생을 구한 한국 의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엘리자베스의 사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라고 사과했고 한국인은 괜찮아요라며 미소 지으며 오히려 관광 명소까지 소개해줬어요. 그 따뜻함에 가슴이 뭉클해진 카트리나는 눈물을 삼키며 한국의 정에 감동했어요.